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딴 우리 4명 자랑스러운 선수들 경기 모두 보셨죠? 이거 게임이 너무 일방적이라 결승전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 펜싱을 하면 미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남만 펜싱 선수로 뽑는 건가요? 자,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그러면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도대체 어느 쪽인 걸까요? 아하, 이거 참. 자, 어쨌든 특히 김준호 선수. 와, 저 어제 이게 딱 투구를 봤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막 가슴이 심쿵한 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하지만 역시 이미 3년 전에 이렇게 품절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이 영상 처음 나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일까? 또 비위 상하실까 봐 일부러 저희가 소개도 안 해드렸었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방배족발이었습니다. 이 회사 격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5년간 15억 원을 빼돌린 여성이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그 돈 고급 호텔, 투숙, 명품 쇼핑에 다 썼습니다. 자, 이거 간만에 마음에 드는 좀 판결이 나왔습니다. 쓰러진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이렇게 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1심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부 묻고 더블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도 미친 듯이 덥습니다. 올림픽만큼이나 재밌고 유익한 사건 반장과 함께 하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직원이 물을 담아 손질하던 고무대야에서 수세미로 발을 닦은 족발집에 대해 식약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싸게 판다며 중고거래 앱에 글을 올린 뒤 수십 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은 도대체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선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안 됐다. 한 줄로 딱. 동호인들은 예. 그 구별 기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호인 말고 선수들만 구별 기준이 있다고 봐야죠. 동호인이에요, 그냥. 그렇군요. 네. 의미 알겠습니다. 부여하지 마십시오. 네. 예. 양 변호사님이 마침 오늘 안 나오셔서 제가 내일 나오시. 예, 내일 나오십니다. 예.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제 사반 가족회의 하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어머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제가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이 여사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제가 박지훈 M입니다 하면서 하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어머 안녕하세요 막 세상에 이거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어머니가 마치 제가 통화를 했어요. 딱 2번 올렸다. 더 올리면 없어 보이잖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방송을 아시네요. 방송을 오늘 한 2번 정도 올려주십시오, 어머니. 네. 지금 혹시 들어와 계십니까요? 보고 계시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네, 어머니. 네.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채팅창에서 좀 즐거운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좀 보고 얘기하죠. 자, 이거 좀 한마디쯤 해주세요, 이거. 정말 저 우리나라가 아니길 바랬는데 예. 설마 우리나라일까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족발도 좀 좋아하고 요즘에 그리고 나가서 먹기 힘들잖아요. 예. 종종 시켜 먹는데 저 영상 저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다 보네요. 예. 소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고 사실 오늘 사건 반장 그 기사를 보기 전까지 전 끝까지 우리나라는 몰랐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무 옆에 있는 거가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다 맛있게 먹었던 건데 저런 식으로 닦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주변이었다니까 정말 맛있게 저녁 먹고 싶은데 싫으네요. 예. 자, 박 변호사님 역시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거 그 중국 알몸 김치 있잖아요. 그걸 비슷하잖아요, 사실. 예, 배추 절임하는데 네. 막 옷 벗고 들어가서 약간 그거랑 컨셉이 비슷해서 아, 저건 우리나라가 아닐 것이다. 왠지 우리 인식상 중국에서 저런 동영상이 돌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저렇게 한다. 한국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였습니다. 옆에 차량이 있었죠. 차량에 남발을 확인했고요. 박스에 한글을 확인해 보니까 한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국내로 파악이 됐고 식약처가 28일 날 이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조회를 해서 차량 번호 조회하고 포렌식 작업을 해서 해보니까 어디냐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더워서 그랬다. 예. 아, 지금 저희가 그냥 상호를 얘기하겠습니다. 방배 족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냥 방배동에 있는 족발집이다 하면은 다른 가게들이 또 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부 뭐 언론에서도 지금 다 상호명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배 족발. 자, 방배 족발 측의 해명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 사장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원래 저 영상 속의 남성, 이 호를 관리하던 실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저게 한 달 정도 전쯤에 이미 찍힌 영상이 최근에 논란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이 해당 직원에게 물어봤답니다. 대체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뭐 미안하다, 별 생각 없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더워서 그랬다. 체크 포인트에 나온 그대로 더워서 그랬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게를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현재는 관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이 영상이 퍼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장은 아내에게 영상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심정을 전했습니다. 아니, 저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일단 저 족발집 사장님의 얘기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원래 저렇게 항상 물을 씻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실장이었는데 이제 주방 일을 하던 분이 그만둬가지고 하루 딱 저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장소는 뭐 보시는 것처럼 차가 세워지는 거 보셔서 충분히 짐작하셨겠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원래 주차장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좀 용품을 쌓아놓던 곳이었는데 뭐 날이 더워서 밖에서 물을 세척하다 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지금 너무 장사가 잘 안 되고 임대료 내기 힘들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제 뭐 좀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데 저런 영상이 다시 터지는 바람에 너무 속상하다는 입장을 밝히시긴 했는데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식당의 문제가 저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 예.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소장님. 네. 저 남성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저기서 저 영상을 봤다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다 굳고 저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여성이 그냥 가요. 그렇죠? 그 지금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보니까 수세미로 발을 닦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뭐야 더러워라고 정도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직급이 더 높다고 해요. 저 발을 닦은 사람이 실장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이 저래서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한다면 이 가게는 늘 이런 식이었을 것이고 위에서 매니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얼마나 직업 정신도 없고 서비스 정신도 없고 뭐 이것까지 기대 안 합니다. 양심은 어디 있는지. 예. 자, 일단 말이죠. 식약처가 그래서 저 해당 족발집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어요. 네. 근데 아까 뭐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그렇죠. 저기 발을 담그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쳐요. 그럼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번이면 깜짝 놀라서 못하게 말리죠. 그렇게 저는 사실은 그 말 별로 믿지 않고요. 아마 계속 반복됐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식품 위생 점검을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유통기한이 중요한 식재료들을 유통기한을 지나서 사용했던 것, 머스타드 드레싱 같은 것들을 2021년 7월 17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고추장도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또 냉동식품 같은 경우도 냉동 족발이나 냉동 만두 이런 것들 온도를 준수해야 되는데 냉동
날짜 냉동도 준수를 못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원료, 또 칼, 도마 이런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27일 날 현장 점검을 했는데 예. 다 날짜 지난 거하고 지금 때도 막 잔뜩 껴 있고요. 와 정말 좀 비위생적이다. 이런 것까지 확인되는 거 봤을 때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반복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유통기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일단 고추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쭈꾸미 관련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고 거기 사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유통기한 지나서 쓰신다는 소리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냉채 소스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그 아까 제가 이 물을 씻다가 발을 닦는 모습에 옆에 여직원이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저게 과연 처음일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 상황이 된다면 뭐 영업정지 한 달 이상은 당연히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 지금 날씨가 또 오죽 더워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저희가 좀 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 포털이랑 그 배달업체 이런 데서 이 뭡니까 방배 족발집이 과연 그 동안은 우리 뭐 손님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 찾아봤더니 그 별 5점 만점에 4.5점이었어요. 네, 저도 봤거든요. 4.5점이면 저도 사실 4.5쯤 되면 믿고 가거든요. 저는 네, 집잔지성을 믿어 이러면서 가서 또 굉장히 맛있게 먹고 여기 보니까 이제 배달 앱에서는 심지어 4.9도 나온다고 하는데 맛, 포장, 위생, 배달 다 너무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부터 배달 앱을 믿으면 안 되나, 평점을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식당은 그러면 이랬던 거죠. 고객들이 보는 것에만 치중을 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너져 있었을 확률이 높네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나왔는데 어떤 분은 무김치가 너무 맛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곳 이 족발을 극찬했던 어떤 블로거는 자신이 예전에 극찬했던 그 리뷰를 싹싹 다 지운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말이죠. 이걸 먹은 내 인생이 레전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진짜 조금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샤땡 싸게 올려요. 예,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 샤땡 유명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사실 저도 이제 한 2년 전쯤에 와이프가 잘못 읽으면 채널로 읽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와이프가 이제 사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렵게 한 2달 기다리면서 샀는데 이게 가격이 누가 누굴 샀다고? 저희 와이프가 직접 사준 거 내돈내산을 하셨는데 어. 이게 2년 만에 300만 원 올랐더라고요. 같은 가격, 같은 진짜요? 가방이. 그럴 정도로 이게 상당히 품귀 현상이 일고 있어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그런 가방인데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1,000만 원 정도 하는 그 가방을 117만 원에 판다. 라고 하니까 이걸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구하기 힘든 가방, 이건 완전 거저인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돈부터 입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심리를 노려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여성들이 피해자였는데요. 수십 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그 왜 의심을 안 했을까요, 소장님? 네, 뭐 모든 여성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샷땡백을 아주 좋아하고 갖고 싶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너무 고가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면 이걸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중고마켓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그 사용감이 있더라도 정말 좋은 거면 가격을 주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가격이 너무 싸기는 하지만 그리고 딱 봤더니 영수증, 정품 인증하는 코드 번호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파나 보다 쓰던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마켓을 이거 중고를 파는 이 마켓을 가끔 사지만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걸 딱 발견하면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 좋게 생각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판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직거래를 하고 싶지만 내가 애기 엄마다. 그래서 애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주부들끼리 얘기하는 척해서 환심을 산 후에 돈을 받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모든 여성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대부분의, 말씀을 대부분의 해주시네요. 여성으로 아니신 분들도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경찰이 신상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5월부터 피해가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이 쫓고 있었어요. 당연히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그 인출하는 것들을 경찰이 잠복하면서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김 씨인데 50대 김 씨가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모습을 바로 경찰이 잡는데 그 당시에 현금 500만 원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일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딱 잡고 봤더니 이게 주범이 아니었어요. 네, 이 사람 주범이 아니고요. 단순한 인출책입니다. 수수료 정도 받고 본인도 딴 사람한테 다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기 엄마를 사칭했던 이 주범이 따로 있고요. 이 주범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전국에 약 87건의 피해가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인출책 이 김 씨를 잡고 송치를 했는데 이 김 씨가 주범이 아닙니다. 직접 글을 올리고 직접 피해를 입힌 주범은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현금 인출책 따로 이걸 또 그런 중고 거래 앱에 올리는 사람 따로 주범 따로. 야, 이거 상당히 좀 조직이 좀 있나 봐요. 이 둘로 끝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이런 류의 범죄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중고차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건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공통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지금 일당이 몇 명인지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용하는 정도가 좀 작았던 가담한 정도가 작았던 사람들도 전부 좀 중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좀 경찰이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샷땡백 얘기만 했지만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춰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샷땡백 말고 또 유사하게 다른 범죄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중고 그 앱 여기서 명품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이 청담동하고 압구정동 쪽 그거래요. 그 지역 커뮤니티 그 중고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4,900만 원짜리 에르메땡 명품백이 올라와 가지고 기사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자, 그런데 말이죠. 중고 거래를 미끼로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 이게 무수히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았죠. 저 뭐 학생 때도 그런 친구들 주변에 그런 일 겪은 친구도 종종 있었고 이 지난해 10월에도 한 중고거래 사이트 다른 사이트입니다. 거기에는 그 무선 이어폰 이 사과 브랜드의 무선 이어폰을 판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만 적당하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돈만 받아 챙겨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다른 여성은 이 동네 주민에게 중고 선풍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물건은 보냈는데 돈은 못 받는 오히려 사는 과정, 파는 과정에서 모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요즘 이 가급적이면 중고 거래할 때 직접 면대면 사람 얼굴을 보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비대면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고리 거래라고 해요. 택배도 이제 전화 오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밖에 두고 가세요, 걸어두고 가세요라고 하는 비대면. 왜냐하면 접촉하면 뭔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사기 범죄로 사실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걸기만 하면 되는 거 입금 빨리 해주고 받기 전에 결국은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2018년에 이 마켓을 이용한 사기가 68건인데 지난해 5,400건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80배로 늘어났어요. 뭐 그만큼 거래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사기 건수가 상당히 늘었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 사기 건수가 4,627건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의 뭐 하루에 뭐 수십 건씩 사기가 지금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비대면 사회의 어떤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 이 앱은 예전에 중고 물건을 팔던 카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사실 했던 앱이 맞아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나 주소가 공개되면 지금 잠깐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뜨거든요. 예. 네, 그럽니다. 딱 안 된다는 손바닥으로 딱 X 이렇게 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 사기꾼들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인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말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내 동네 이웃인지 그 사람의 거래 내역을 보면 감이 와요. 정말 내 동네 이웃이 맞는지. 그다음 공공장소에서 가급적 직거래하라라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이제 지금 감염병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안전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한다던가 이런 새로운 수법 같은 거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4,900만 원짜리 그 에르메땡 그 가방 얘기를 드렸더니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랬는데 저도 진짜 그런 줄 알고 직접 찾아봤더니 그 악어 가죽으로 된 게 네네, 있죠. 있다고. 유명한 그 디자인이. 무슨 디자인이요? 그 디자인 그 가방 이름이 있잖아요. 에르메. 켈 아닌가요? 켈땡. 켈- 몰라가지고 내가. 네. 저는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품을 몰래 들여와 12정의 총기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0대 여성이 5년 동안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돈 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알아봅니다. 야, 총기를 구속은 됐죠? 네, 구속됐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남성, 40대 남성인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해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과 관련 서적을 구입을 했습니다. 모두 한 60차례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입한 이 부품들과 서적을 가지고 총기를 만들었어요. 권총 7정, 소총 5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다 걸립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걸린 총이에요, 저게? 네, 맞습니다. 와, 저렇게 영상 나오는데 저거- 정말 실제 총처럼 저렇게 세상에.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기술을 어떻게 저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관 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결국 경찰에 적발이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카빈 소총까지 야, 저거 아니 백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는 말이죠. 진짜 만약에 총기가 막 여기 돌아다니면 아니, 치안 와르르잖아요, 진짜. 와르르죠. 근데 네. 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렵이나 이런 걸로 예외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경찰 중에 허가를 받아서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맡겨놓지 않나요? 그렇죠. 맡겨놓거나 하여튼 이제 내가 이 총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딱 이제 장부로 나오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몰래 만들거나 저걸 판매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스트건이라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아하. 테러에 활용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총기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과거에 미국 사례를 보면 2007년에 버지니아 총기 사건 조중이었나요? 네. 거기도 역시 고스트건이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고스트건 관련해서 이 적발하는 걸 총기 규제 1호 목표로 지목할 정도로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취미로 총기 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막 군사용품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보통 하더라도 비비탄 이거 나가는 총이나 만들지. 비비탄도 아파요. 아, 그럼요. 큰일 그것도- 날 수 있거든요. 몸에 맞으면. 근데 이제 총기를 본인 얘기로는 취미로 만들었고 이걸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총포도구법 위반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얘기를 했었는데 서적 같은 거 보면서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뭘 보고요? 서적. 서적. 온라인에 서적을 구입해서 또 온라인에서도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이제 부품들을 외국에서 이제 사오는데 한 번에 많이 사면 지금 세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소량씩 구매를 했었고 지금 총이 좀 나왔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고스트 건이긴 한데 아주 조잡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갖고 싶어요. 일반인이 갖고 싶을 정도의 아주 정밀도가 있거든요. 아마 하나하나씩 다 구입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 정도면 저도 뭐 장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총을 자주 다뤄봤던, 잠깐 다뤄봤던 그 정도 봤을 때는 권총도 그렇고 소총도 아주 그럴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고 막 발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단순 취미 활동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일단은 이번에 이 적발된 게 이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2정을 지금 적발했거든요. 본인이 만들어서. 진짜 이거 사용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이 국가수에서 감정을 했는데 실제 총기랑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지만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총기를 이용한 이 살인 범죄가 이뤄진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취재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총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실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군대 이후로는 총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초보자도 손쉽게 그냥 쉽게 조작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총만 하면은 제가 그 실험으로 준비했던 돼지고기 같은 게 산산조각 나고 뭐 쇳덩이 같은 것도 금방 부서지더라고요. 이게 실제 총과 성능이 다르지 않다면 실제로 저게 사용 흔적은 없지만 사용되기만 했다라면 곧바로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죠. 저거 저 12정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작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총이나 칼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심리나 청소년들의 심리 같은 거 보면 내가 뭔가 강하고 싶고 뭔가 내 힘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고 뭐 이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쓰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뭔가 내 힘을 과시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좀 소름 끼친 게 백 변호사님 2016년 그 오페산 터널 사건 거기서 실제 사제 총기 저거보다는 훨씬 더 조잡한 총기였는데 그걸로 경관이 사망했잖아요. 이건 아까 저 총기가 만약에 실제로 사용된다면 위험성은 뭐 지금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남성이 지금 자신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국가수에서도 사용하는 적이 없다는데 왜 구속을 시켰을까요? 그만큼 잠재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수입, 제조, 제작, 소지만 해도 3년에서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 벌금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총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에서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고스트건이 잠재적으로 돌아다닐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 법률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보통 러시아 선원들이 부산항 통해서 뭐 이 총기 밀수하다 걸리고 이런 보도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그거는 그냥 총을 밀수하다 걸린 거지만 이게 막 부품을 하나하나씩 사서 조립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국가에 이 만드는 법 가르쳐주는 곳을 좀 폐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세관이겠죠. 지금 총알하고 뭐 탄피 뭐 다 지금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된다 그러면 저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저 정도면 아주 그럴싸하거든요. 사실은 조잡한 게 아닙니다. 잘 만들었어요. 예. 그 박 변호사님 그 장교 시절 저런 권총도 사용해 보셨어요? 자주 사용했죠. 잘 맞추지는 못하지만 예. 자주 사용.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간 큰 격리 직원. 진짜 이 유사한 거 저희도 한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정말 간이 커서 제가는 진짜 콩알만한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참 간이 큰 것 같습니다. 한 격리 직원이었는데 2015년부터 한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 재단 역시 격리 업무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표의 은행 계좌에서 400차례 넘게 돈을 빼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5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진짜 보통 사람이면 5년 동안
446차례. 야, 이거 쉽게 이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1년에 100회가량을 뭐 나눠서 생각해 보면 뺀 건데 맨 처음에 한 번이 어렵고 몇 번이 어렵지 뭐 한 10번, 20번 되다 보면 이제 본인은 자기 지갑에서 돈 빼듯이 그냥 죄책감 없이 지금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의 심리도 굉장히 좀 궁금하지만 이 대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5년 동안 이런 일을 벌일 정도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던 사람 등 뒤에 네, 이런 배신의 네, 검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백 변호사님이 정말 소장님 말씀한 대로 진짜 이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하다가 경리 업무도 잘하고 뭐 일을 굉장히 잘한다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본인 이사장으로는 재단 법인에서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건데 보통 이렇게 우리 이 회사 돈 횡령 보면 한꺼번에 뭉칫돈을 빼내서 횡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경리 직원의 횡령 사례를 보면 작게는 100회, 많게는 수백 회, 500개, 600개 막 이렇게 되는 게 한 번에 금액을 별로 크게 안 뽑으면 안 걸려요, 처음에. 근데 그게 한 10번 안 걸리잖아요. 그렇구나. 그다음부터 요 정도 빼면 모르는구나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자기 통장처럼 딱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계속 뽑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딱 걸리게 되면 이게 횟수가 수백 회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대표이사의 엄청난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겠지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작은 돈 인출되는 걸 하나하나 캐치 못하는 그런 소규모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악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빼돌린 돈 15억 어디다 썼을까요? 뭐 기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데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돈 정말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고급 호텔에 투숙하고 고가의 물건을 쇼핑하는데 다 써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뭐 큰 회사였다면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작은 회사 같아요. 그렇죠. 어. 문제가 있어요. 이 범행이 일어났는데 아마 대표 결국 파악을 못하고 결국 조금씩 15억 정도가 지금 나가버렸는데 결국 회사가 상당한 자금난하고 아이고.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저 돈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좀 큰 돈이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빼서 저만큼 만드는 것도 뭐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회사의 피해가 컸던 것도 이 재판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 5년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의 돈을 뺐고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인 뭐 법인 대표 입장에서 회사가 지금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까지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다가 지금 저 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못 갚아요.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갚지도 못 갚, 피해 회복도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뭐 일단 반성하고 있고 처벌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에서 징역 5년 선고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서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 지난 6월 27일 춘천에서도 이 비슷한 이 범죄로 재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 격리 직원이 회사 돈 1억 원을 이런 식으로 횡령을 했는데 징역 1년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15억에 5년. 5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1억당 1년은 아니고요. 아니, 뭐 그렇게 그러겠죠. 판단을 하지 않는데 이제 사실 보통 이 정도 금액의 횡령 범죄면 굉장히 훨씬 이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다음에 초범인 경우 뭐 이런 걸 다 나눠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기 사건이나 이런 류의 횡령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복이 안 돼요. 피해복을 위해서 노력도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중고 거래 앱에다가 뭐 가방 같은 거 팔아가지고 조금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아유 그렇다고 저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피해는 회복이 안 되는데 그냥 몇 년 뭐 징역 살고 남은 끝. 이거는 사실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 가혹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일반 재산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일정 금액 5억 정도가 넘어가면 5년 이상이 돼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5년이 거의 최하한입니다. 제일 밑으로 조라는 형을 지금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백 변호사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변제 가능성 없습니다. 아예. 예. 그러면 5년 살고 다 털어내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부분으로- 할만하네 지금 그러세요. 하면 안 되죠. 아니,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래 따지보면 할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그널, 신호도 법원이 자꾸 주는 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하죠. 5년 정도 살고 15억 정도 벌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도 고려가 돼야 되고 뭐 반성문 뭐 20번 정도 제출했다고 지금 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소장님 진짜 다시 돌아가서 아니 좀 그렇게 한 거를 갖다 야 이거 진짜 저 같으면 불안해서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그 죄 있잖아요. 뭐 도박, 그 횡령도 그렇고, 그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그렇고, 훔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은 하면 할수록 죄책감은 좀 무뎌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은 뭐 호텔에서 쾅스를 하고 명품을 사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씀씀이는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줄어들고 씀씀이는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못 잡고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보고 때니까 애들이 한 번 잘못될 때 맨 처음에 따끔하게 혼내라는 이유가 처음에 이걸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가죠.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흉기를 든 채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에 대한 1,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오늘의 주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두 재판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좀 많은 의견을 좀 올려주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재판 어떤 사건입니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에 이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는데 이 도로 위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 사람들이 볼 것 같으니까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억지로 태우려고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이 자신의 폭행으로 여자친구가 쓰러진 뒤에도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차례가 넘게 때렸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이 피해자는 양쪽 눈 주변에 골절상을 입었고요. 또 시력 저하, 후각장애, 그리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사파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 쓰러져서 실신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사커킥을 날렸대요. 그렇죠. 저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아닌데 일단 이 사람이 30대 남성인데요. 이 새벽에 이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이 아파트에 찾아갔던 걸로 보입니다. 대화를 나누니까 새벽이니까 또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라. 아마 집에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귀가를 종용한 데서 화가 났던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폭행이 가해졌는데 일단 이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이렇게 폭행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의외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 그거 거절해서 사커킥 등 폭행을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소장님, 이런 기사 접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남성은 어떤 여자를 만나도 때릴 남자인 거죠.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랬는데 거절해서 때렸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때린 양상을 보면 보통 뭐 여성을 밀친다거나 뭐 한 대 정도 이렇게 민 것도 아니고 얼굴과 뭐 이런 위 부분을 다 함몰될 정도로 지금 눈 주변이 그 정도로 발로 찍은 거예요. 네,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 충동이나 자기 조절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조절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람이 재범들도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대응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요. 네,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입건을 해서 수사를 이어갔는데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처음에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과 피해 여성의 집이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요. 뛰어가면 금방입니다. 걸어가도 금방이고요.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 상태라서 이 여성은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졌고 그런 사이에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 앞에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끔찍한 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결국 이 여성이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언론에 알려서 보도가 나와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경찰이 입장을 바꿔서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 제주도 중학생 살인 사건 그
신상공개랑 또 비슷합니다. 그냥 자기들 딱 이 사건 벌어졌을 때는 아니야 이러다가 언론이 막 여론이 막 하니까 그냥 그제서야 이게 아유. 자, 이 백 변호사님 네. 딱 들어보면 이 인간은 뭐 단순히 딱 이날만 이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폭행의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중한 상황이고 아까 이유가 같이 있고 싶은데 싫다 그래서 때렸다잖아요. 이런 정도의 폭행을 했다면 이게 당연히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전에 이 피해 여성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가끔 경찰 수사를 보면서 좀 화가 나는 건 그때 제가 한번 그 제주 네. 관련해서 중학생 살인 사건 신상 공개 문제도 그렇고 언론에 터지면 갑자기 뭘 중하게 뭘 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경찰도 대응을 해줘야 국민들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남성 같은 경우 일단 여성이 가라 그랬는데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왔잖아요. 일단 명백하게 주거치 혐의가 인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여성이 안와골절, 그러니까 얼굴에 함몰 뜰 정도로 폭행을 당했어요. 그건 명백한 상해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용차에 태우려다 실패했죠. 예. 태웠으면 그 자체 감금입니다. 감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감금 미수. 거기다 마지막으로 또 휴대폰까지 집어 던져서 액상에다 깨질 정도였으니까 재물손괴까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결국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심 판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도 죄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에 상응할 만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아하야. 자, 여기서 지금 그 우리 가족 여러분 딱 징역 2년 6개월 얘기 듣고 지금 부글부글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항소를 했어요. 근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가볍고, 근데 피고인도 이 사람은 본인이 너무 무겁게 나왔다고 해서 쌍방이 항소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가볍다고 해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으로 2심에서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차거나 이래 찍어서 수법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라고 하고 범행은 종료가 됐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추가적으로 더 때렸을 것이다. 아하. 더 큰 피해를 줬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심 형량 2년 6개월은 너무나 가볍다.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상향을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겠다라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2년 6개월 딱 하니까 지금 장난하냐? 판사 뭐 어떻게 뭐 됐냐?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이 4년도 솔직히 좀 그래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이 피해 상황이나 이 범행의 이 동기나 죄질이나 또 종합해 본다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이 정도면 종신형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의. 그런데 뭐 현재 우리나라 형사법의 이 체계적인 구도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번 범행으로 징역 4년 선고면은 굉장히 중형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도 소위 말하는 데이트 범죄에 관련해서 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우리 보통 연인 사이에 이제 폭행 사건이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요즘엔 많이 이제 좀 변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아이고 사랑 싸움인데 뭘 그거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폭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시점으로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친밀한 관계, 데이트 폭행이나 가족 간의 폭력이 점점 사회에 많이 발생해서 사회 문제로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해외 그 입법례를 보면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 의무체포제에다가 뭐 데이트하는 남성에 대해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인 간의 폭행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포함시키지도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플러스 알파로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예전에 보던 것처럼 그냥 사랑 싸움이지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는 것, 그런 부분 좀 인식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많이 썼었는데 데이트 폭력 뭔가 합치면 이게 감상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요새는 연인 간의 폭행, 아니 일반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실제로 그 폭행이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더 흉폭하거나 잔인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이 더 중대한 범죄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최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폭행의 전조 증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컨대 뭐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엉뚱한데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주먹을 어디 벽을 친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면 나중에 연인간이든 뭐 사람한테 폭행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헤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 중대한 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막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좀 문제가 커지기를 막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 사건도 그 이전부터 이런 폭력의 증세 또 폭력의 행태들이 반복됐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정말 저런 이성 친구를 좀 피할 수 있는 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빨리 클레어법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성적으로 가장 그 이성 관계에서 사실은 가장 꾸며진 모습, 가면의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연인 사이에는 너무 좋은 점만 보려고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워낙에 감정하고 연관이 뭐가 된 실리지 거니까.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또 이성적인 판단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밤 흉기 들고 똑똑. 야, 진짜 가족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체크 포인트 내용대로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8월에 자정이 조금 넘은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흉기를 들고 이 위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 여성은 인터폰을 확인한 뒤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이 남성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크를 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 흉기 들고 집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일단은 이 20대 남성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들고 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성폭행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으러 갔다. 교도소나 병원에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나 병원을 가고 싶었다. 어찌 보면은 이 범행에 관련해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저런 경우를 집에 혼자 계시는데 겪었다고 하면 밖에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저거? 당연히 경찰을 부르죠. 이거는 경찰을 부르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흉기를 들고 밤 12시에 문 앞에 서 있는데 이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흉기를 들지 않아도 저는 이런 남자가 바로 우리 집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너무나 공포스럽고 이건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자,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인정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 특수 주거 침입입니다. 이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자가 붙게 됐는데 이 남성 뭐라고 주장했냐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건 맞다. 그런데 나 들어가려고 안 했다. 손잡이를 돌린 것도 아니고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한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 침입을 아예 실행을 착수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뭐 엄밀히 말하면 주거 침입을 부인했다기보다 본인의 행동은 인정했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주거 침입이 되는다 되지 않는다에 대한 그런 이건 아마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1심 판단 그렇습니다. 주거 침입에는 우리 주거 침입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침입이라고 하는데 주거 침입도 미수를 처벌합니다.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 주거 침입 미수가 될 텐데 일단 주거 침입을 왜 시도를 했느냐 이제 그걸 1심 판단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다면 들어갔겠죠. 들어갔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그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 이거는 주거 침입하려고 하는 그 실행의 시작이 있었으니까 시작이 있었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죠.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특수주거 침입 미수가 된다는 거고 저 밑에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전용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공동현관이 있으면 외부인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 자체로 주거 침입입니다. 그냥 이 아파트 현관문만 들어왔어도.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이 아파트 내에 돌아다니는 건 주거 침입이 아니고 이 지금 문을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일단 1심에서는 미수죄를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걸로 세상에 어떻게 징역 1년이냐 이렇게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화를 내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항소심에 갔습니다. 네. 뭐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수주거 침입 미수죄로 1심에서는 1년 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무죄가 됩니다. 주거 침입죄, 사실은 주거를 몸을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만 사실은 주거의 현실성, 위험성을 사생활의 공연을 깼을 때 이때부터 주거 침입죄가 실행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좀 봐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을 문을 두드린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걸로 위험이 개시됐다고 하긴 인정은 어렵다고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행동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수사기관에서 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다음에도 이 사람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 집 앞에 손줄에 앉아있다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백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냥 성범죄 목적으로 갔다 했다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갔다 했다가 횡설수설했던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의도, 범죄 의도가 주거에 침입하려는 구체적인 범죄가 드러났는지 실행됐는지 범행 계획이 맞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형 법정수의 원칙상 이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없고 무죄가 된다라고 판결 선고를 한 것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박 변호사님의 개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판결, 2심 항소심 판결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등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2심 판사님 내가 당신네 집에 밤에 흉기 들고 가서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똑똑하면은 나 무죄 때려줄 거죠? 근데 사실 뭐 그걸 가지고 뭔가 추가로 더 했다면 협박죄 같은 건 명확하게 인정이 됐을 텐데 이게 참 그래요. 아까 박지훈 변호사 설명하셨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 침입이 되려면 현실적인 위협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위협성이라는 건 칼을 들고 회를 갈 것 같은 현실적인 위험성이 아니라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남성이 뭐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뭐 실패를 했다거나 손잡이를 돌려서 침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거나 하면은 미수죄가 당연히 인정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했던 건 초인종 누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뜻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혀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뭐 최소한의 들어가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일단 이 행동만 놓고 주거 침입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로 좀 회의는 드는데 아까 저도 그 댓글 보니까 사실 저도 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경우 이 지금 주거 침입 안에 오히려 뭐 협박이나 다른 뭐 특수 협박이나 이런 걸로 처벌하면 몰라도 주거 침입 미수로 처벌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 변호사님 저는 뭐 설명 전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근데 뭐 아니, 제형 법정주의라는 게 근데 뭐 이건 변호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설명 안 하면. 아니, 박 변호사님 그런데 진짜 무슨 나쁜 행동인데요. 판결이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근데 이건 이러니까 그래 안 들어간 거야.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무죄. 이게 분명히 나쁜 행동이고 뭔가 갑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형 법정 그러니까 죄가 돼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백 변호사 의견하고 똑같거든요. 주거 침입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형법상에 뭐 예컨대 협박이라든지 다른 범죄로 기소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소한 것만 판단합니다. 검사가 그걸 기소를 하고 판사는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타당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무죄가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저 여성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무죄로 나왔어요, 지금. 네. 어떻게 살아요,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검찰이 한 얘기가 상당히 설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발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치료 감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데 판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다 기각했어요. 다 기각했으니까요. 근데 이 판사께서 이 조현병 물론 이제 모든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절대 보지 않죠. 도리어 더 순하고 더 얌전히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흉기를 가져가서 난 강간할 마음이 있었다고 횡성수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상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면 이 사람의 삶도 위험하지만 아래 위층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이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하고 당연히 격리를 시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격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죗값을 받아서 치료감으로 가든지 아니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든지. 근데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또 외래 치료든 입원 치료든 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법이 이 사람도 도와주고 동네 이런 피해자도 도와주려면 이런 어떤 수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백 죄는 변호사님, 이거 네. 그 아닌 듯 네. 아닌 듯 사건이 딱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저도 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이건 무죄는 무죄입니다. 주거침은 무죄는 예, 무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집에 살면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재판부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 남성이 그래도 본인의 이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치료에 대해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또 조모도 역시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금 뭐 손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치료감을 기각한 건데 치료감은 말 그대로 뭐 형식적으로는 치료 처분이지만 말 그대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뭐 소위 말해서 감금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또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인격적인 것까지 고려했다고 하지만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치료감호 처분을 해서 그거는 이제 이 남성의 위험성을 다 제거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폐점해 굳게 문이 닫힌 노래방에서 밤마다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들 뭐하는데 문 닫히게 열어주지 않고 비밀문이나 다 찾으세요. 나와! 장난할 사람들이 말이야! 굳게 닫힌 철문을 뜯어내는 경찰관과 소방대원. 이곳은 폐점한 노래방인데요. 분명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인데 2주 전부터 입구 앞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취객인 척 접근해 인기척을 확인하고 급습한 건데요. 알고 보니 임대한 업주가 밤 10시 이후 술판을 벌이며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뜯어내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진 상황. 벽끝 창고문을 열자 숨어있던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비밀장고 안에 있던 여성 종업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동급생들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학생은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 자신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유가족이 지난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린 피해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경찰의 수사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입건된 동급생 11명. 그중 3명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로 이동한 3명의 학생들은 숨진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가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저 사진 보니까 진짜 딱 봐도 어린애들인데 유가족들이 오열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교복 차림의 3명, 이 교복 차림의 피고인들을 보니까 왜 내 아들은 없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유족들은 이 재판 단계에서 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다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피고인들, 가해자들이죠.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를 때리고 괴롭히면서 놀이를 빙자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는 한 명이 이 죽기 전날 쉬는 시간에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유족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초범 또 나중에 분명 반성문 써낼 텐데 그렇죠. 우려하시잖아요, 벌써.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14세니까 중학생, 중2, 중3 그 정도인데 지금 고등학생들이니까 촉법소년 아닌데 이 소년들은 두 가지가 적용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하고 보호처분 두 개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로 봤을 때는 이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되는데 장단기로 선고를 해요.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소년법을 적용해 놓은 건데 어쨌든 간에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족들은 뭐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우리 백 변호사님이 저는 벌떡 일어나진 않아요. 예, 네. 요즘 진짜 형수님하고 둘이서 집에서만 조용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홀짝홀짝 드시는데 저 양반들은 세상에 저러고 놀고 있으니 진짜 지금 이 시기에도 꼭 저래야 되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원래 저러다 걸리면 지금까지 다 알려진 건 그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 예.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그렇죠.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4단계로 이번에 수도권은 4단계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두기 상황에서 저런 일을 하다 걸리면 이제는 과태료로 끝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번에 입건된 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과태료가 아니라 바뀝니다. 벌금으로. 벌금은 형사처벌이거든요. 저러다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라 이제는 저렇게 술 드시면 전과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 이 수강생 말고 다른 청소년 수강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결국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왕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 공범 김씨남이 1,100여만 원의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주범인 백광석은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남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8일 중학생을 살해한 뒤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백광석은 현금 이체와 카드 결제로 김씨남에게 600여만 원을 건넸고 김씨덕이 지고 있던 500여만 원의 빚까지 탕감해줬습니다. 또 백 씨는 김 씨에게 범행 후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단독 범행으로 보이게 할 테니 도와달라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백광석. 하지만 경찰이 사전에 두 사람이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함께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증거를 계속해서 들이밀자 결국 범행을 같이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백광석은 체포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조금만 늦었다면 백 씨의 죽음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가 네 빚 탕감해 줄 테니까 나 아이 죽이러 가는데 나 좀 도와줘라. 그렇죠. 원래 알려진 거는 500만 원 빚 탕감 때문에 지금 도와달라, 범행을 도와달라 이렇게 알려졌는데 좀 더 드러났죠. 500보다 더 많습니다. 범행 이후에 현금 100, 카드 500, 600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100만 원 때문에 이 살해의 범행에 개입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진 상황입니다. 자, 이 공범 김씨남
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거냐, 한 명이 하고 뭐 방조 내지는 뭐 개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리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경찰은 두 사람이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백광석이 이 다투는 걸 보고 피해자와 다투는 걸 보고 나는 먼저 빠져나왔다. 이 피해자가 죽은 걸 몰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백광석 역시 함께 범행을 했다라는 거를 부인했다가 경찰이 이런저런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이 김신남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라고 백광석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신남의 범행을 증명하는 건 이 백광석이 유일한 목격자예요. 같이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 범행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뭐 박 소장님이 뭐 이 사건만 막 들으시면 막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저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안타깝네요. 자, 유도 스타에서 결국 성범죄자로 몰락한 왕기춘. 정말 이거 6년입니다. 네, 어떤 핑계를 대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였고 또 한 명도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의 제자였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는 유도 스타였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의 몰락을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도 좋지 않습니다. 이 완기춘 지금 이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유도에서 영구 제명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연금 받을 수 없고요. 앞으로 유도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연금도 형이 확정되면 못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인스타 사연, 인스타는 아니고 저한테 메일로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주인공은 서울에 사시는 그림 작가, 그림 그리는 작가 자루님입니다. 그림 작가님답게 사연을 그림으로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사연은 아직 저기 스튜디오에 남아있는 김하은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보여주시죠. 외할머니는 예전부터 뉴스나 시사 프로를 즐겨보셨다. 오메 저놈들 봐라 저놈들 세상 징하게 무서운 것이요. 은행 가면 안 돼. 노래방도 가면 안 돼. 어휴 할머니 그런 것만 보니까 무섭지. 뉴스 좀 그만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요즘 사건반장을 챙겨보는 내 모습이 어머 저놈들 봐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왜 저래 저거? 으이가 언니 뉴스 좀 그만 보랬지? 내가 늙었나? 왜 이러지? 사건반장을 보신다고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는 뭐가 됩니까 지금? 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자연이 좋아져요. 자연. 옛날 우리 어른들이 꽃 구경한다면 꽃 구경을 왜 가지? 그런데 요즘 자연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자연을 본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진짜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오늘 저 전라도 사투리를 연습한다고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오늘 저렇게 목소리 연기에 도전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네, 한 남성이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왼손에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저렇게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는데 보셨어요? 와우. 앞서가던 승합차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 꺾었지만 충돌 피하지 못했습니다. 탑차를 들이받은 것 같은데 지금 핸들. 네, 이거 그렇게 늦었어.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화물 트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저 남성 안전벨트도 안 했어요. 지금 보면은. 네, 세상에. 신호 대기 중이던 이 경찰차가 서 있으면 그제서야 안전벨트 잠깐 매고 경찰차 지나가면은 다시 풀고 다시 풀 건 뭐하러면 그러니까. 계속 매고 있으면 되잖아요. 운전 중에 바나나를 먹은 뒤에 껍질을 창밖으로 그렇게 무슨 이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미끄러지잖아요. 아니 그 카트 게임에서 진짜 뒤에 가지가지 오는 한다, 차 진짜. 막기 위해서 바나나 던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니 말도 안 되고 저런 행위를 주행 중에 양손을 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8월에 발생했는데 현지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 사고 직전까지 4시간 동안 모두 42건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저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저거.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남성이 들이받았던 차량, 이 교도소 수감자를 호송하는 차량이었어요. 와. 이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는데요. 이 남성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재판에서는 남성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57개월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현장 필리핀으로 이어갑니다. 네, 홍수로 필리핀의 한 PC방이 물에 잠겼습니다. 진흙구성이 빗물이 엉덩이 높이까지 차올랐는데 근데 지금 험타고 있어요. 이렇게 바지가 젖으니까 아예 의자 위로 다리 올려놓고 게임하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세상에 진짜. 아니 저게 가능해요? 전기가 들어옵니까 저게? 일단 콘센트 같은 건 위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저기 그냥 툭 떨어지거나 해도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PC방 점주가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도 아이들 말 듣지 않고 저렇게 게임만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게임 하는지 잘 보이진 않는데 뭐 총싸움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주도 너무 황당해갖고 이거를 영상으로 저렇게 찍었는데 저거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다행인 거는 이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아이들이 게임이 딱 끝나니까 무사히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자꾸? 아니 아들이 아니라 본인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사시 준비하실 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저도 스타크래프트 좋아했었고요. 휘젓고 이 다니셨다면서요? 오락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PC방 깨기 뭐 이런 거 하셨다고. 물 있는 데는 겁이 나서 못 하는데 대단하네요. 크게 될 아이들입니다. 예. 소장님 저게 진짜 크게 될 아이들입니까? 아 정말 저는 또 저희 아들을 거의 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요새 애들 다 물 들어와도 비슷합니다. 할것 예. 같아요, 물도 지금.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예.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참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뭐죠? 네, 바다 위에 좀 이상한 게 떠 있죠. 커다란 쳇바퀴가 바다 위를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데 저 쳇바퀴 안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덥겠다. 네, 저 풍선처럼 생긴 이 기구를 만든 건 49살 레자 발루치라는 울트라 마라톤 선수라고 하는데요. 저 물에 뜰 수 있도록 가장자리 부표까지 설치했고 또 동력 장치도 갖췄습니다. 얼굴이 막 많이 더워 보이네요. 기구 안에 사람이 달리면 원통형 선박 몸체와 양쪽 부표가 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저기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식인데요. 텐데 아주. 예. 네, 근데 본인이 개발한 거예요. 이 기구 하이드로 파드를 타고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시에서 영국령인 버뮤다선까지 1,600km 거리의 바다를 건너기로 세상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발루치의 여정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내비게이션을 도둑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방향을 돌리긴 했는데 출발 지점에서 48km 떨어진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경찰도 좀 이상해서 저 수상한 물체가 해변으로 떠밀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발루치를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모험심이 강하고 정말 네. 뭐 대단하신 분인 건 같은데 왜 이런 일을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됐을까요? 저 뜻은 굉장히 좋은데 좀 제가 봐도 좀 무모한 것 같긴 한데요. 노숙자와 경찰 또 소방관을 위한 자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발루치 씨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3번째 도전이라는데요. 이 발루치 씨 자신의 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언젠가 또 보겠네요.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몰디브로 가보시죠. 이거 뭐죠? 네, 저 한 남성이 강을 건너려고 가는 것 같죠? 도리를 조심스럽게 걷다가 아무래도 건너면 저 물에 젖잖아요, 신발이. 예.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 벗고. 자, 한 걸음 한 걸음 물가로 걸어가는 남성. 예. 큰 복부, 어이구야, 강을 건너다 저도 놀랐네요.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구덩이에 어이, 뭐야, 푹 이게. 빠지고 맙니다. 저렇게 깊은 저거 곳인데 딱 뭐 한 몰라- 10cm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저 남성 말에 자기는 안 젖으려고 그랬다가 온몸이 다 젖었네. 저 구덩이 깊이가 아이, 3m 웃으면 안 정도 되는데. 됐다고 합니다. 강이 저렇게까지 깊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세상에. 얼결에 그냥 풀입수를 하게 된 거죠. 이후 남성이 구덩이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사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아까 발 젖을까 봐 신발 벗었는데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저런 상태로 집에 가려면 진짜 너무 찝찝할 것 같은데. 근데요. 저 남성이 50번째 생일을 맞아서 아내하고 몰디브로 여행을 온 거래요. 저기 몰디브입니다. 아내가 지름길로 가자면서 강을 가로질러 가자고 제안했던 건데 아내가 가로질러 가자고 했네요.
강물에 먼저 들어갔다가 혼자 구덩이에 빠지고 간 딱 겁니다. 그 아내분 표정을 보면 네, 아무리 네. 신랑이라도 네. 저런 신랑하고 같이 이렇게 아 근데 자기가 하자 그랬잖아요. 자,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아까 부부 모습 보셨는데요. 아내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 보라 그랬으니까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성 저기 신발까지 벗었는데 저 풍랑 빠지고 단단히 삐졌나 봅니다. 그래도 저 부부 이 여행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추억 하나는 만들고 가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자, 저럴 때 아무 줄 깜짝아. 알았는데 큰 걸음 좀 살짝 옮겼으면 그래도 아쉬움이 빠졌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 이거 꼭 만화 영화 보는 것 같고.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저게 다 오리예요. 오리 수백 마리가 저렇게 도로를 건너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차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차량 멈추고 오리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저렇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건 현장 이 코너를 통해서 도로를 건너는 동물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오리가 저렇게 많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리더 역할을 하는 오리가 맨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길을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동하는 게 보이는데 자동차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길을 다 건넌 오리들은 이제 날개를 막 푸드득거리면서 논으로 내려갑니다. 필리핀 시골에서는 이렇게 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도로를 건너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동물은요, 사건 현장 최초로 대한민국인데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180만 명을 지금 거느리고 계시는 밀키 보기 타니님이 특별히 우리 사건 반장의 그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와우. 너무 귀여운데요? 야. 사모예드죠. 이 흰색 강아지 대형견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랑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치즈냥이와 놀고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작은 이빨로 다리를 보니까 움찔한 거예요. 이어서 저렇게 양펀치까지 저렇게 날려보고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요. 그런데 타격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저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이 강아지 입만 벌릴 뿐 피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무는 거 아니에요, 걔가? 아유, 좀 귀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 새끼 고양이 장난이 싫지 않은가 봐요. 아니, 우리도 귀여운데 저 강아지는 저 고양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 눈빛 보면은 그냥 헤 그러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컸죠. 좀 지난 상황입니다. 몸집은 고양이가 커졌는데 장난을 치는 건 똑같아요. 시간이 좀 흐른 상황 같아요. 이 개도 이제 이런 장난이 익숙한지 과격하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볼을 깨물 때 조금 꿈찔꿈찔 하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지 계속 저렇게 괴롭혀도 잠깐 쳐다만 볼 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네, 다른 고양이도 있는데 사료를 주네요. 네, 사료를 먹고 있는데 주인이 이제 설마 저걸 인터셉트? 아이고. 역시 집사인 양앵커는 바로 아시는군요. 이 저렇게 저러다 좀 네, 개가 이렇게 가는데 고양이들이 와서 간식 훔쳐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개 간식 있는 데로 가서 이렇게 다 가져가는데 저기 어떻게 자막 보면 좀 빼주세요. 네, 바짝 얼어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얼어 있는 것처럼 야, 이렇게 저걸 그냥 가만히 있네. 사려자대로 자신의 간식 다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5개가 간식 5개 있었는데 3개가 되니까 좀 황당한 표정, 황당해 보인다는 듯이 저렇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걔가 천천히 저렇게 간식을 음미하는 사이에 욕심쟁이에요, 저 친구들. 이렇게 와서 홀랑 또 훔쳐 먹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이 막 짖고 화를 낼 법도 한데 화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저렇게 가만히 자기 것만 딱 먹고 있습니다. 저렇게 걔가 착하다 보니까 제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이 변호사님들하고 소장님하고 넋을 잃고 보고 계세요. 진짜 너무 예쁘고요. 저 개가 남자면 제 이상형 성격이네요. 진짜. 마음이 넓고 너무 애가 좀 너무 착하고 좀 의젓한데요. 박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저는 자기 권리를 못 찾는 느낌이 들어서 변호사야 변호사. 변호사 맞네. 변호사 맞네. 상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개야, 이거는 네 것이다. 남이 오면 막아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네. 개야, 권리를 찾아야지. 개권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네. 이 밀키 보기 타니 워낙 이제 뭐 많이들 구독자가 있다 보니까 밀키가 워낙 착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말이죠.
아무튼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30초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잘들 적고 있나? 우 과장님. 왜? 아로나민 골드. 피로의 직방 아로나민 골드. 드신 날의 차이. 아로나민 골드.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한 7분쯤 뒤에 4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전용 창이 뜰 겁니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